그날 아침도 여느 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19평 목공소에서 참나무 책상을 다듬고 있었어요. 햇살이 목재 위로 스며들고 나무 향이 가득한 그 공간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점심때쯤 아내가 서린이와 함께 도시락을 가져왔어요. 아빠, 뭐 만들어? 서린이가 톱밥 묻은 제 손을 잡으며 물어봤죠. 예쁜 책상이야. 서린이가 공부할 때 쓸 거야. 그 말에 8살 딸아이는 눈을 반짝였어요. 오후 3시쯤이었을까요? 전기톱을 사용하다가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타는 냄새였죠. 처음엔 기계 과열인 줄 알았는데 벽 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순식간에 불길이 번졌습니다. 오래된 목재들이 기름을 부은 듯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아, 안 돼.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손수 만든 작업대, 정성껏 다듬은 원목들, 서린이를 위해 만들던 책상까지 모든 게 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건물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고 보험금으론 빚도 다 못 갚는 상황이었죠. 화상 치료를 받으며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현실이 조금씩 다가왔어요.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당장 생활비조차 막막했습니다. 퇴원 며칠 후 아내가 서린이 손을 꼭 잡고 제 앞에 섰어요. 미안해, 창호야. 나는 이렇게 못 살겠어. 짐을 다 꾸린 모습이었죠. 서린이는 제 얼굴을 보며 울고 있었어요. 아빠, 가기 싫어. 서린이가 제 다리를 붙잡았지만 아내는 단호했어요.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그렇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남겨진 건 탄 냄새가 배인 작업복 한 벌과 월세방 하나뿐이었어요. 벽에는 서린이가 그린 가족 그림만이 쓸쓸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탄 냄새가 가시지 않는 손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다시 일어서겠다고. 언젠가는 다시 서린이를 품에 안을 수 있을 거라고. 홀로 선 시간. 가족을 떠나보낸 지 한 달 후, 창호는 시장 골목의 작은 철물점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평수로 치면 2평도 안 되는 공간. 그나마도 월세 30만 원이 부담스러운 현실이었다. 목공기계는 사치였다. 손톱만 한 대패 하나와 낡은 톱, 그리고 화재에서 겨우 건져낸 망치가 전부였다. 아저씨, 여기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철물점 사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작은 목공일 좀 하려고 합니다. 시끄럽지 않게 할게요. 첫 번째 일감은 시장 상인의 낡은 나무 상자 수리였다. 의뢰비는 고작 10,000원. 하지만 창호에게는 소중한 재시작이었다. 전동 공구 없이 손으로만 작업하니 온몸이 욱신거렸다. 등은 굽고 손목은 부어올랐다. 쾅, 쾅, 쾅. 망치 소리가 좁은 골목에 울렸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쳐다봤지만 창호는 개의치 않았다. 나무가 다시 형태를 갖춰갈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아저씨 솜씨 좋네. 이 의자도 좀 봐주시겠어요? 며칠 후 떡볶이집 할머니가 부서진 나무 의자를 들고 왔다. 네, 맡겨주세요. 일감이 조금씩 늘어났다. 주로 수리일이었다. 부서진 서랍, 삐걱거리는 문짝, 다리가 부러진 의자들. 새로 만드는 일이 아니라 고치는 일이었지만 창호는 한 점 한 점 정성을 다했다. 어느 날 단골 반찬가게 사장님이 특별한 부탁을 했다. 아저씨, 우리 딸이 시집 가는데 혼수로 작은 화장대 하나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시중에 파는 건 너무 비싸서. 얼마나 드릴 수 있으신가요? 50만 원이면 어떨까요? 창고는 잠시 망설였다. 재료비만 해도 30만 원은 들 텐데 수익이 별로 남지 않았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오랜만에 새 것을 만들 수 있는 기회였다. 한 달 동안 퇴근 후 밤마다 작업했다. 형광등 하나만 켜진 좁은 공간에서 대패질을 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터져도 계속했다. 전동 샌더 없이 사포로 일일이 표면을 다듬었다. 화장대가 완성되던 날, 창호는 작품을 보며 뿌듯함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비록 작은 화장대였지만 곡선 하나하나에 정성이 담겨 있었다. 거울을 끼우고 서랍 손잡이를 달았을 때 마치 죽어있던 나무가 다시 생명을 얻은 듯했다. 와, 이게 우리 아저씨가 만든 거예요? 반찬가게 사장님이 감탄했다. 백화점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예쁘네요. 딸분이 좋아하실지 모르겠네요. 좋아하기는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날 밤 창호는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 수 있었다.
비록 하루 종일 서서 작업해 다리는 부어오르고 손목은 뻐근했지만 마음만은 홀가분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입소문이 났다. 시장 골목에 솜씨 좋은 목수가 있다더라. 수리 의뢰뿐 아니라 작은 가구 주문도 들어오기 시작했다. 아직은 미미한 수입이었지만 창호에게는 희망이었다. 밤늦게 작업을 마치고 원룸에 돌아가는 길, 창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서린이는 잘 있을까? 이제 말도 많이 늘었을 텐데.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조금만 더 버티자. 창호는 주머니 속 구겨진 그림을 만지며 중얼거렸다. 나무는 그의 편이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잔인했지만 톱밥 냄새와 대패질 소리만은 그를 위로해 주었다. 그것만으로도 다시 시작할 이유는 충분했다. 다시 세운 이름. 시장 골목에서 보낸 지 5년이 흘렀다. 창호의 손끝은 더욱 정교해졌고 입소문은 시내 전체로 퍼져나갔다. 이제 그는 단순한 수리공이 아니라 골목의 장인으로 불렸다. 2평짜리 작업실도 10평으로 확장했다. 아저씨, 전국 목공대회에 참가해 보시는 게 어때요? 어느 날 단골 가구점 사장이 신문 기사를 들고 왔다. 제가 그런 걸 할 실력이 되나요? 농담하세요? 아저씨 솜씨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창호는 망설였다. 대회라는 것은 자신과는 다른 세계의 일 같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궁금했다. 과연 자신의 실력이 어느 정도일까? 며칠 고민 끝에 창호는 참가 신청서를 작성했다. 주제는 일상 속 가구. 그는 책상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냥 책상이 아니었다. 서린이를 위한 책상, 언젠가 딸이 공부할 때 사용했으면 하는 마음을 담은 책상이었다. 이번엔 정말 정성을 다해보자. 재료 선택부터 신중했다. 오래된 참나무를 구해 직접 건조시켰다. 나무의 결을 따라 천천히 재단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조립했다. 서랍은 부드럽게 열리도록 레일을 정교하게 맞췄다. 표면은 사포로 7번이나 다듬어 아이 피부처럼 부드럽게 만들었다. 밤마다 작업하는 창호의 모습을 본 이웃들은 혀를 찼다. 저 사람 정말 대단해. 매일 새벽까지 뭘 만들고 있는 거야? 대회 나간다더라. 상 받으면 우리 골목도 유명해지겠네. 한 달 후 책상이 완성되었다. 단순하지만 우아한 곡선, 견고하면서도 따뜻한 질감. 무엇보다 사용자를 배려한 세심한 디자인이 돋보였다. 연필꽂이, 책받침, 서랍 손잡이 하나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다. 대회 당일, 창호는 떨리는 손으로 작품을 운반차에 실었다. 전시장에 도착하니 전국에서 온 목공 장인들의 작품이 즐비했다. 화려한 장식의 찬장, 예술품 같은 의자들 사이에서 창고의 책상은 소박해 보였다. 괜히 온 건 아닌가? 창호는 불안했다. 하지만 심사가 시작되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심사위원들이 창호의 책상 앞에서 오래 머물렀다. 서랍을 열어보고 표면을 만져보며 감탄했다. 이 책상은 누가 만든 건가요? 저입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기능성과 미관을 완벽하게 조화시켰네요. 특히 아이를 위한 배려가 느껴집니다. 시상식 날, 창호는 믿을 수 없는 일을 경험했다. 우수상 이창호. 박수 소리가 우렁차게 울렸다. 상장을 받는 순간 창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5년 전 잿더미에서 시작한 재기가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수상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나무가 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은 저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절 믿어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받는 것입니다. 시상식 이후 언론의 관심이 쏟아졌다. 잿더미에서 일어선 목수, 골목 장인의 감동 스토리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신문과 인터넷에 실렸다. TV 방송국에서도 취재 요청이 들어왔다. 이창호 씨는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셨나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무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불타지 않았거든요. 방송이 나간 후 주문이 폭주했다. 전국 각지에서 가구 제작 의뢰가 들어왔다. 이제 창호는 더 이상 수리만 하는 목수가 아니었다.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인정받은 진정한 장인이었다. 그날 밤 창호는 상장을 들고 오래된 서린의 그림 앞에 섰다. 서린아, 아빠가 상 받았어. 이제 널 당당하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5년 전과 달랐다. 초라했던 실패자가 아니라
자신의 길을 개척한 장인의 모습이었다. 드디어 살아있음을 느꼈다. 진짜 이창호로서 다시 태어난 것이었다. 낯선 번호. 상을 받은 후 며칠간은 정말 평화로웠다. 주문이 밀려들었고 사람들은 내 작품을 보러 작업장을 찾아왔다. 오후 햇살이 목재 위로 스며들 때 나는 처음으로 진정한 안정감을 느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모르는 번호는 보통 받지 않는데 왠지 받아야 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여보세요. 창호 씨인가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망치를 든 손이 떨렸다. 10년도 넘게 듣지 못했던 목소리였다. 누구세요? 물어봤지만 이미 알고 있었다. 나예요. 서린 엄마. 귀가 멍해졌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 순간 작업장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내 심장박동 소리만 들렸다. 뭔 일이야? 겨우 입을 뗐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다. 서린이가 미술을 전공하고 있어요. 대학 졸업 전시회를 준비하는데 작품 제작비가 많이 들어서 당신 도움이 필요해요. 아, 그렇구나. 신문에 내 이야기가 나온 걸 봤겠지. 성공한 목수, 다시 일어선 사람. 그래서 이제야 연락한 거구나. 서린이는 잘 지내? 네, 잘 지내요. 당신 닮아서 손재주가 좋아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내 딸이 잘 자라고 있다는 안도감과 함께 그 성장을 지켜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밀려왔다. 서린이는 어떤 모습일까? 여전히 그림 그리기를 좋아할까? 내 얼굴을 기억하고 있을까? 작품 제작비가 얼마나 들어요? 200만 원 정도. 미안해요. 갑자기 이런 부탁을 해서. 200만 원. 예전 같으면 큰 돈이었지만 지금의 나에게는 충분히 도울 수 있는 금액이었다. 하지만 뭔가 씁쓸했다. 생각해 볼게요. 고마워요, 창호야. 정말 고마워. 통화가 끝난 후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그녀가 찾는 건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룬 성취였다는 걸. 가난할 때는 짐이었던 남편이 이제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원이 된 거다. 만약 내가 여전히 빈털터리였다면 이 전화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서린이의 존재조차 내게 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생각했다. 분노해야 할까, 거절해야 할까? 하지만 결국 한 가지만 분명해졌다. 서린이는 여전히 내 딸이라는 것. 그리고 이번엔 내가 조건을 정할 차례라는 것. 가족의 그림자.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책상 앞에 앉아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가장 아래쪽 먼지가 앉은 곳에 작은 스케치북이 있었다. 서린이가 8살 때 그린 그림들이었다. 화재 그날 마지막에 챙긴 물건 중 하나였다. 아내도 가구도 모든 걸 포기했지만 이것만은 놓을 수 없었다. 첫 페이지는 가족 그림이었다. 커다란 아빠, 예쁜 엄마, 그리고 작은 서린이. 모두가 웃고 있는 그림이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크레파스로 알록달록 칠해진 우리 가족의 모습이 지금은 낯설기만 했다. 두 번째 페이지는 목공소 그림이었다. 아빠의 일터라고 삐뚤빼뚤 적혀 있었다. 서린이는 내 일을 자랑스러워했었다. 친구들에게 우리 아빠는 나무로 뭐든 만들 수 있어라고 말하곤 했다. 세 번째 페이지에는 우리가 함께 만든 작은 새집 그림이 있었다. 서린이가 못을 들고 있고 내가 옆에서 도와주는 모습이었다. 아빠랑 나랑 만든 새집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 새집은 화재로 다 타버렸지만 그림 속에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내가 잃어버린 것은 목공소와 돈만이 아니었다. 딸과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 그 웃음소리, 작은 손으로 내 손을 잡던 따뜻함까지 모두 잃어버린 것이었다. 스케치북 맨 뒷장에 편지를 썼다. 내 딸 서린아. 아빠는 네가 어떤 꿈을 꾸는지 모르지만 그 꿈만큼은 지켜주고 싶다. 하지만 이제는 조건이 있다. 다시는 필요할 때만 찾는 관계는 싫다. 진짜 가족이 되거나 아니면 깨끗하게 정리하거나. 새벽 5시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후원은 하겠어요. 하지만 서린이와 직접 만나서 계약할 거예요. 당신이 아니라. 왜 그래야 하는데? 서린이가 정말 내 도움을 원하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번엔 내가 조건을 정하겠어요.
후원금은 직접 서린이 계좌로 보낼 거고 전시회 때는 내가 참석할 겁니다. 긴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당황한 듯 했지만 결국 동의했다. 통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동이 트고 있었다. 그때 깨달았다. 10년 동안 나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먼저 스스로를 포기했던 것이었다. 진짜 가족은 피가 같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서로를 포기하지 않을 때 만들어지는 것이었다. 서린이와 나,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었다. 이번엔 제대로 아버지가 되어 보겠다. 그림자는 빛이 있어야 생기는 법이다. 내 인생에 다시 빛이 들어올 시간이다.